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 때문에 건보재정에 부담 생긴다. 김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늘 주장해 오셨어요. 20년 동안. 네. 자세히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의 견제 장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 입원, 수술 같은 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의료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외래 진료비는 한 10%쯤 증가시키고요. 입원 진료비는 거의 20% 가까이 증가시킵니다. 그걸 규모로 따져보면 대개 한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더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60대 A씨는 최근 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가장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치료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광고로 접한 병원에 전화해 치료비를 물어봐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좀처럼 듣기 어려웠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많은 돈을 지불하다 보면 실손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달에 약 40%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줄줄 새는 보험금은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병원의 과잉 진료나 환자의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1년간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대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도수치료 그리고 조수체 인구수정책 등 상위 5개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비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 금액이 1,000원에서 170만 원까지 무려 1,70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매년 100%를 넘어서고 적자도 쌓여가면서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제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축소된 그 수익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급여를 이제 창출하는 비급여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처음부터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많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적은 대신 쓰는 만큼 내는 구조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또 정부 업계에서 여러 협의체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백내장 수술인데요. 그래서 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환자도 더 받고 싶어하고 안과에 가면 안과도 실손 있냐고 물어보고 네.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고 또 거기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그 인공수정체,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비싼 가격에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를 권유해서 또 수술을 받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마저 실손해서 커버해주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손업계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고 그 부적절한 과잉 낭비적인 의료 이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 실손보험 제도는 근본적으로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댓글에 실손보험 사기 나왔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구조예요? 이것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건 똑같은 구조인데 내가 내야 되는 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냥 너 그것까지도 내가 깎아서 너한테 줄 수도 있고 아예. 그러니까 그냥 환자들 눕혀놓고 계속 돈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병원과 그 환자 혹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갖는 형태로 이렇게 보험 사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수리 맡기면은 네. 자기 부담금 그냥 넣어드릴게요랑 똑같은 구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강제적으로 좀 변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험업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처음 가입자들이 15년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1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2005년, 6년 요 즈음에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딱 요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을 그 당시에는 실손보험사들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던 게 문제인데 그거를 이번에 그 재계약할 때는 당연히 최근에 좀 더 빡빡한 그런 강화된 형태의 실손보험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실손보험의 야기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시장 원리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의료보험이란 게 네. 국민건강보험 있고 뭐 실손보험 쭉 있으면 보장 형태가 좀 다양해져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학생보험들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치면 다 도와주는데 작은 거는 그냥 학교병원 가야 되고 네. 우리는 이게 그냥 실손보험 체제가 다 대학병원에 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반대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보험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도 가입자들이 도대체 뭐가 보장이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그냥 잘 모르고 가입해놨다가 막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알아보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거는 필요하지만 그게 표준화돼 있어서 몇 개의 핵심적인 형태로 표준화돼 있어서 가입자, 소비자가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역시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실손보험 체제를 건강보험하고 조합해가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뭐 약 논의만 무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오는 거는 아마 다음 정부와 그 다음 정부가 될 텐데 실손보험 체계를 개편하려면 그것도 적어도 뭐 한 4,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지금 시작해야 다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조치들 뭐 그 개혁들이 이번 정부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